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두려움과 싸구려 레몬 방향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업계에서 20년을 구른 나에게 이 냄새는 익숙했다. 보통 호텔 체인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나 셰프가 주방 조리대에서 마약을 하다 걸렸을 때 나는 냄새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악취가 마호가니 테이블 건너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앉은 쪽을 향하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내가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박 사장은 내 눈을 피한 채 크리스털 잔 속에 얼음만 휘젓고 있었다. 마치 그 얼음 속에 우주의 비밀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그 건너편에는 24살의 민지가 앉아 있었다. 내 첫 차보다 더 비싼 재킷을 걸치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감각이라고는 젖은 휴지조차 되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인공적인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살면서 아니요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강전무, 우리는 회사가 좀 더 신선한 시각을 필요로 한다고 느껴요. 박 사장이 마침내 웅얼거렸다. 믹서기에 자갈을 간 듯한 목소리였다. 민지가 시너지와 디지털 중심의 호스피탈리티 환경에 대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너지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치명적으로 차분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내 직급과 위치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 이미 기싸움에서 졌다는 뜻이니까. 박 사장님, 지난주에 민지는 VIP 병동 컨시어지 직원을 전부 없애고 아이패드를 둬서 체크인 경험을 게임화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최고급 럭셔리 에스테이트와 부티크 호텔 고객들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게임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새벽 3시에 실크 셔츠 얼룩을 지우고 행커치프를 완벽하게 접을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고요. 민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특권의식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는 죽은 상어의 눈 같았다. 거봐요, 아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거예요. 강 전무님은 너무 아날로그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파괴적 혁신 모델로 피보팅 중이잖아요. 나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파괴적 혁신 모델이라니 청담동 카페에서 오트밀 라떼가 나오길 기다리며 링크드인 인플루언서 글에서나 주워들은 단어 같았다. 내가 어떻게 정장 입은 생선처럼 처참하게 손질당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하자. 만약 당신이 인과응보가 실현되는 꼴을 보는 걸 좋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라.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찌질함과 통쾌함은 곧 성층권을 뚫을 예정이니까. 네오스테이와의 합병은 진행될 겁니다. 강전무. 박 사장이 마침내 척추를 비록 굽은 것이지만 곧게 펴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합병 조건 중 하나가 임원진 재편성입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해고 자체가 쓰라린 건 아니었다. 문제는 나의 존재가 지워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회사의 명성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 신라 호텔 스캔들을 조용히 무마한 것도 나였고 3년 연속으로 대통령 주재 만찬 계약을 따낸 것도 나였다. 그런데 이제 브런치 사진 필터 고르는 게 하루 일과 중 제일 힘든 일인 여자애가 이끄는 파괴적 혁신 전략 때문에 토사구팽 당하는 꼴이라니.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짙은 회색 정장 치마를 매만졌다. 주름은 없어야 한다. 그들에게 절대로 구겨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되니까. 내 지분 인수 조건은요? 이 사회 승인 났어요. 민지가 쬐떜거렸다. 합병 때문에 기존 스톡옵션 가치가 희석돼서 헐값이긴 하지만 법무팀이 다 정리했어요. 봉투 안에 다 있어요. 박 사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 손 앞에서 딱 멈췄다.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뻔했다. 일반인에게는 큰돈처럼 보이겠지만 파트너급 임원에게는 모욕적인 액수의 수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목을 조를 만큼 두꺼운 비밀 유지 서약서.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내의 어떤 호텔 로비에도 2년 동안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경업금지 조항. 실수하시는 겁니다, 박 사장님. 나는 민지는 완전히 무시한 채 말했다. 날 해고해서가 아니라 어린애한테 비행기 조종관을 맡겨서요. 말 조심해요, 강전무. 민지가 쏘아붙였다.
가짜 기업인 흉내는 집어치우고 버릇없는 재벌 3세의 본색을 드러냈다. 당신은 구식이야. 퇴직금이나 챙겨서 가서 십자수나 뜨세요. 나는 지갑과 자존심만 챙겨서 그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은 장래 행렬 같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호스피탈리티가 그저 테이블 세팅이나 이익률 따위라고 생각했다. 동전의 뒷면을 잊은 것이다. 호스피탈리티는 통제다. 고객이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예측하는 것이다. 턴다운 서비스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내가 가장 잘 안다. 나는 집에 가서 울지 않았다. 와인병을 따지도 않았고 박 사장의 차를 긁지도 않았다. 나는 한강이 보이는 내 아파트로 가서 유리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들과 경쟁할 생각은 없었다.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경쟁사에서 일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건물주가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 분노는 분명히 존재했다. 가슴속에 차갑고 딱딱한 몽우리처럼 맺혀서 민지가 손을 휘저으며 가서 십자수나 뜨세요라고 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조여왔다. 오냐, 십자수를 떠주마. 너희들이 만든 계약서 조항으로 내 목을 조를 올가미를 아주 정성스럽게 떠주지. 첫날 밤은 그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보냈다. 내가 관리했던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등을 돌린 옛 친구들처럼 반짝거렸다. 휴대폰은 소식을 들은 동료들의 메시지로 계속 진동했다. 유감이에요, 강전무님. 한 시대가 갔네요. 언제 점심이나 해요. 나는 모두 무시했다. 동정은 필요 없었다. 내게 필요한 건 지렛대였다. 새벽 4시가 되자 충격은 가시고 수정처럼 맑은 집중력만 남았다. 나는 박 사장의 회사, 아니 내 옛 회사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의 공적 기록을 조회했다. 그들의 일정은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알았다. 3개월 뒤에 혁신 갈라 디너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존재 자체를 자화자찬하는 그 시즌 최고의 사교 행사였다. 그리고 그 행사가 어디서 열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경성연회장,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역사적이지만 낡아가는 아름다운 건물, 높은 천장, 구석의 금박은 벗겨지고 있고 소유주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유명한 곳. 조명을 낮추면 웅장해 보이지만 벨벳 커튼 가까이 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다. 완벽했다. 민지는 업계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좋다. 내가 부동산의 첫 번째 규칙을 가르쳐 주지. 열쇠를 쥔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방금 서울에서 가장 큰 열쇠 꾸러미를 살 준비를 마쳤다. 소프트 블랙리스트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매장하는 아주 점잖은 방식이다. 아무도 대놓고 당신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빨간 X 표시가 된 사진이 돌지도 않는다. 훨씬 미묘하다. 전화를 걸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고 다시는 콜백이 오지 않는다. 점심 약속은 무기한 연기된다. 헤드헌터들은 갑자기 당신 직급에 맞는 자리가 없다고 한다. 민지와 박 사장은 철저했다. 그들은 나를 까다롭고 변화를 거부하며 번아웃이 온 사람으로 포장해놨다. 서울의 좁디 좁은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평판은 곧 화폐였고 내 평판의 가치는 현재 짐바브웨 달러 수준으로 폭락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하나 했다. 내가 일자리를 원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난 일자리를 원한 게 아니었다. 난 제국을 원했다. 나는 퇴직금과 적금을 깼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내가 싫어하는 만큼이나 요즘의 테크 열풍을 싫어하는, 하지만 겉으로는 점잖아서 말을 못하던 올드머니 전주들에게 연락해 빚을 냈다. 나는 큰 곰자리 LLC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곰처럼 겨울잠을 자다가 배고픈 상태로 깨어날 예정이었으니까 내 하루는 엑셀 파일과 현장 답사의 연속이었다. 나는 화려한 호텔을 찾지 않았다. 부실 자산을 찾았다. 서울 이벤트 업계의 혈관과 동맥을 찾고 있었다. 케이터링 주방, 리넨 공급 창고, 그리고 부도나기 딱 한 달 전인 역사적인 장소들.
경성 연 회장은 내 복수 전략의 활용 점정이었다. 비 오는 화요일, 나는 웨딩 장소를 물색하는 프리랜서 플래너인 척하고 그곳을 방문했다. 그곳은 경영 실패의 비극 그 자체였다. 1920년대식 몰딩에는 먼지가 떡져 있었고 로비의 카펫은 닳아서 실밥이 보였다. 관리자인 정지배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치 IMF 때부터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 예약 가능 날짜는 아주 많습니다. 정지배인이 손을 비비며 더듬거렸다. 조건도 아주 유연하게 맞춰드립니다. 그러시겠죠. 나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으며 말했다. 회색 먼지가 묻어나왔다. 하지만 전 임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 지배인님. 그가 눈을 깜빡였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 건물을 인수하는데 관심 있는 사모펀드 그룹을 대리해서 왔습니다. 부채를 포함해서 전부 다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확 몰려왔다.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다. 매각 협상은 패를 다 보여주는 어린애와 포커를 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절박했다. 은행은 역사적인 연회장을 쿠팡 물류센터로 바꿔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파산보다는 낫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다. 5년 전 태풍으로 망할 뻔한 결혼식을 내가 구해준 덕에 나에게 빚이 있던 독사 같은 김 변호사가 서류 작업을 처리했다. 판매자에게 구매자는 그저 얼굴 없는 법인일 뿐이었다. 변호사들이 실무를 처리하는 동안 나는 옛 회사를 예의주시했다. 민지는 인스타그램에 내가 쓰던 사무실 사진을 도배하고 있었다. 내 마호가니 책상을 유리로 된 스탠딩 데스크로 바꿨더군. 빈백 의자가 있는 웰니스 코너를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건 연례 갈라 디너의 세이브 더 데이트 날짜, 초청장을 발송했다는 거였다. 장소는 경성 연회장. 나는 초청장을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였다. 그것이 나의 북극성이었다. 인수는 금요일 오후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샴페인도 리본 커팅도 없었다. 그저 계좌 이체와 서명뿐이었다. 이제 나는 민지가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런칭하려는 그 장소의 주인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연회장에 갔다. 열쇠는 내 손에 있었다. 텅 빈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마룻바닥 위로 내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오래된 냉난방 시스템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필터를 갈아야겠군. 내 안의 기술자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테이블과 꽃장식, 그리고 가식적인 연설들을 상상했다. 나는 이제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다. 기계 속의 유령이었다. 나는 몇 주 동안 조용히 그곳을 업그레이드했다. 내 계획에 필요한 것들만 조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고쳤다. CCTV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서 구석구석 심지어 주방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연회장에 걸려있는 모든 공급업체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그걸 발견했다. 갈라디너 계약서. 6개월 전 정 지배인이 서명한 것이었다. 표준 계약서였지만 행동 강령에 관한 작은 글씨 속에 제14조 B항이 묻혀 있었다. 제14조 B항. 임차인 및 그 게스트는 연회장 직원 및 경영진에 대해 엄격한 품위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폭언, 괴롭힘 또는 모욕적인 행동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즉시 행사를 종료하고 서비스를 거부하며 환불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권리를 갖는다. 보통 결혼식 때 술 취한 진상 삼촌들로부터 웨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넣는 조항이었다.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전적으로 임대인, 즉 나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문구를 훑었다. 함정문이었다. 이제 민지가 그 위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됐다. 그리고 내가 아는 민지라면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쿵쿵거며 짓밟으러 올 것이다. 소유권 변경이란 참 재밌는 일이다. 제대로만 하면 임대료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나는 경성 연회장의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웨이터, 청소부, 주방팀. 그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무능한 리더십에 시달렸을 뿐이었다. 인수 일주일 후 핵심 팀과 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나 자신을 그저 새로운 경영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내가 건물주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운영을 최적화하러 왔다고만 했다. 처음에 그들은 해고될까봐 겁에 질려 있었다. 대신 나는 전 직원에게 10% 임금 인상과 새 유니폼을 지급했다. 검은색의 빳빳하고 몸에 딱 맞는 테일러드 슈트였다. 우리는 기준을 높일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의 평범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울 최고이고 그에 걸맞게 입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즉시 충성심이 깃들었다. 그들은 리더십에 굶주려 있었다. 그러자 민지네 팀에서 요청 사항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관리 메일의 참조인 CC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광기를 직접 목격했다. 민지는 전문적인 채널로 소통하지 않았다. 새벽 2시에 긴급 분위기 전환 필요 같은 제목으로 미친 듯이 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천장에 공중 고개사를 매달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천장이 샹들리에 하나 버티기도 벅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서 깊은 오크나무 발을 치우고 분자 요리 수분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싶어 했다. 서빙 직원들이 셔츠 대신 바디 페인팅을 하길 원했다. 나는 가명인 이 실장 운영이사로서 위험한 요청은 체계적으로 거절하고 돈이 많이 드는 요청은 승인했다. 유감스럽게도 천장의 하중 지지력이 고개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멸종위기 난초의 수입은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보험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예산으로 스스로 목을 매도록 내버려 두었다. 갈라디너 3일 전 민지가 현장 답사를 왔다. 물론 나도 그곳에 있었다. 나는 백오피스에서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다. 민지가 겁에 질린 비서들과 박 사장을 이끌고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다. 박 사장은 3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여기 냄새가 너무 구식이야. 민지가 로비에 서서 코를 쥐며 선언했다. 내가 방금 1,000만 원을 들여 복원한 곳인데 샌다루드랑 돈 냄새 같은 것 좀 뿌려줄 수 없나? 베뉴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봐. 비서가 찍소리도 못하고 끄덕였다. 그리고 이 조명. 민지가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대충 가리켰다. 완전 할머니 스타일이잖아. 젤 같은 거 씌워서 네온 핑크로 바꿀 수 없어? 사이버펑크 경성 스타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나는 미지근한 차를 마시며 모니터를 지켜봤다. 사이버펑크 경성이라니 구한말 모던보이들이 무덤에서 뛰쳐나와 서울 전력망을 돌릴 기세였다. 민지야, 그냥 클래식한 테마로 가는 게 어때? 박 사장이 힘없이 제안했다. 이사회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아빠. 민지가 쏘아붙였다. 그녀는 근처에서 유리잔을 닦고 있던 웨이터에게 돌아섰다. 15년 근속의 성실한 최지배인이었다. 이봐요, 아저씨. 그만 좀 문대고 이것 좀 옮겨요. 의자 싹 다 치워요. 난 빈백빈 배그 놓고 싶으니까. 최 지배인이 당황한 듯 보였다. 손님, 이번 행사는 착석 디너입니다만 내가 아저씨 의견 물어봤어요? 민지가 코웃음 치며 눈을 하도 심하게 굴려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 요즘은 진짜 쓸만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나는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저거였다. 무례함, 습관적인 갑질. 그녀는 최 지배인을 가구 취급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14조 비항, 즉시 퇴거 조항. 한국 법원에서 효력 확실해? 확실하고 말고.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위반 증거만 있다면. 목격자나 녹음 있어? 둘 다 있어. 나는 민지가 냅킨에 실 굵기를 가지고 최 지배인을 갈구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강전무 경고하는데 이거 터뜨리면 다리를 불태우는 수준이 아니야. 다리에 핵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거야. 김 변호사, 나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다리를 태우려는 게 아니야. 불구경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라고. 갈라디너 당일이 되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만져질 듯 팽팽했다.
나의 직원들, 이제 내 직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진상들을 상대해 봤지만 민지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다. 세팅하는 동안 이미 여직원 2명을 울렸다. 나는 오후 4시에 도착했다. 평소 입던 임원용 정장은 입지 않았다. 직원 탈의실로 가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뺐다. 머리는 단정하게 망을 해서 묶었다. 화장을 지우고 유니폼을 입었다. 검은 바지, 검은 셔츠, 검은 앞치마. 거울을 봤다. 강지원 전무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엘리트들이 무시하고 지나칠 또 하나의 투명 인간, 일개 직원이 서 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지옥에서 온 언더커버 보스의 시작이었다. 나는 주방으로 걸어나가 물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밤의 흐름 속에 섞여들었다. 쇼타임이다. 서비스 유니폼을 입으면 얻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투명성이 있다. 당신은 건축물의 일부가 된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뚫고 자신의 술이 오고 있는지를 본다. 나는 크리스털 잔이 담긴 쟁반을 왼손에 균형 잡고 육중한 오크 테이블과 민지가 고집한 사이버펑크 경성 스타일의 네온 괴물들 사이를 누비며 붐비는 연회장을 이동했다. 방 안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얼굴들로 가득했다. 재미없는 농담에 너무 크게 웃고 있는 재무이사 오 상무가 보였다. 내 퇴직 서류를 눈도 안 마주치고 처리했던 인사팀. 린다 김이 칸앞에 쟁반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내 얼굴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샴페인 배달부로만 보일 뿐이었다. 짜릿하면서도 무서웠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빵 접시를 치웠다.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실례합니다, 손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운 기계음 같았고 평소 내가 지휘하던 권위는 싹 빠져 있었다. 나는 헤드 테이블로 향했다. 위험구역 1번 테이블. 박 사장은 마치 자신의 처형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은박지와 잘못된 선택으로 만든 것 같은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광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휴대폰을 높이 쳐들고 팔로워들에게 중계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갈라 현장입니다. 완전 럭셔리하죠?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그녀가 카메라를 돌려 방을 비췄다. 나는 살짝 몸을 숙여 탄산수 3병을 테이블에 놓았다. 아, 진짜. 드디어 왔네. 민지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목말라 죽는 줄 알았잖아. 아빠, 여기 서비스 진짜 최악이야. 우리가 이 건물 사서 싹 다 갈아엎어야 해.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제발. 우리는 손님이야. 우린 손님이 아니지. 우리가 돈줄인데? 그녀는 주변 테이블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정정했다. 우리 없으면 여기는 그냥 먼지 쌓인 창고라고. 나는 그녀의 잔을 채웠다. 내 손은 외과 의사처럼 흔들림 없었다. 사실 그녀의 무릎에 쏟아붓고 싶었다. 마이크를 잡고 이사회 앞에서 그녀의 무능함을 읊어주고 싶었지만 기다렸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다. 나는 주방문 근처 어둠 속으로 물러나 지켜봤다. 디너 서비스가 시작됐다. 샐러드 코스, 민지가 요구한 해체주의 비네그레트를 곁들인 루꼴라 샐러드. 기본적으로 마른 풀잎에 기름 스포이트 하나 얹은 꼴이었다. 손님들은 당황해했다. 오 상무가 민지에게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다. 저 3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합니까? 수치가 좀 걱정되는데. 지루해, 지루해. 민지가 노래하듯 말했다. 오 상무님, 오늘 밤은 비전에 대한 거예요. 수학 따위로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바이브 비비로 피보팅 중이라고요. 오! 상무가 얼굴을 찌푸리는 게 보였다. 저 표정은 안다. 자기 스톡 옵션이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다. 메인 코스가 나왔다. 한우 안심 미디엄 레어. 주방은 스위스 시계처럼 돌아갔다. 내가 직접 헤드 셰프에게 완벽을 기하라고 지시했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그들은 장소 탓을 할 테니까. 이 방 안에서 썩은 건 오직 민지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연 회장은 완벽해야 했다. 나는 1번 테이블을 치우는 담당이었다. 접시를 가지러 다가가자 민지는 최근 다녀온 툴룸에서의 영적 여행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포크를 들고 격하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래서 샤먼이 그러는 거야. 너는 여전사 여왕의 영혼을 가졌어라고. 그녀가 포크를 휘두르다 스테이크 비계 조각을 깨끗한 흰색 식탁보 위로 날려보냈다. 기름진 자국을 남기며 와인잔 바로 옆에 철퍼덕 떨어졌다. 그녀가 멈췄다. 얼룩을 쳐다봤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야, 그녀가 매니큐어 칠한 손톱으로 내 가슴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날 알아본 건가? 게임 끝인가? 저 말씀이십니까, 손님? 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너 이 꼬라지 좀 봐. 테이블 더러운 거 안 보여? 돼지우리에서 밥 먹으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녀의 접시로 손을 뻗었다. 접시만 치우지 말고 이 더러운 것부터 닦으라고.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밴드 연주가 멈췄다. 진짜 멍청한 거야? 그림이라도 그려줘. 서울 상류층 300명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내 옛 동료들, 경쟁자들. 민지야, 진정해. 박 사장이 쉿소리를 냈다. 아니, 아빠. 이게 내가 말한 거야. 수준 말이야. 그녀는 무거운 레드 카베르네 와인잔을 잡더니 고의로 넘어뜨렸다. 검붉은 액체가 식탁보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 검은 앞치마로 튀었다. 자, 그녀가 비웃었다. 이제 닦을 게 생겼네. 빨리빨리 움직여. 알바 아줌마. 방 안의 침묵은 완벽했다. 진공 상태였다. 300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앞치마를 타고 흐르는 와인을 내려다봤다. 민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봤다. 얼굴을 손에 묻은 박 사장을 봤다. 때가 됐다. 나는 행주를 찾으러 허둥대지 않았다. 사과하지 않았다. 매니저를 부르러 뛰어가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빳빳한 흰색 서빙용 1000서비스 클러스를 꺼냈다. 의도적이고 정밀한 동작으로 한 번, 두 번 접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겁고 숨막히게 늘어졌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테이블에 쏟아진 와인을 닦았다. 20년 경력의 우아함이 묻어나는 동작이었다. 액체를 흡수하고 나무를 닦고 더러워진 천을 쟁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폈다. 어깨를 폈다. 턱을 들고 마침내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서버로서 쳐다본 게 아니었다. CEO로서 쳐다봤다. 6번 테이블도 더럽잖아, 아줌마. 민지는 내 자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선을 제압하려 비아냥거렸다. 누가 서 있으래? 무릎 꿇고 바닥 닦아. 싫습니다. 내 말은 총성처럼 공중에 울려 퍼졌다. 뭐라고? 민지가 하이톤의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도우미 아줌마가 싫다고 했어? 아빠 얘 잘라. 당장 잘라버려.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가 나를 봤다. 진짜로 나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 인식이 스쳐 지나갔다. 머리 모양도 다르고 옷도 달랐지만 저 자세, 혈관에 흐르는 냉기, 그는 저 자세를 알았다. 20년 동안 이사회 테이블 너머로 봐왔던 모습이었다. 강, 전무? 그가 속삭였다.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침묵하는 방 안에서는 비명처럼 들렸다. 민지가 고개를 캄 돌려 아버지를 봤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박 사장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지 씨, 당신은 이곳의 위계 질서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이 이 방을 빌렸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소유했다고 믿는 모양인데. 난 널 소유해. 그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우리 아빠 회사가 이 한심한 파티 비용을 다 내고 있어. 우리가 내 월급 주고 있다고.
내가 원하면 이 쓰레기장 같은 곳 몽땅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사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고도 방 뒤쪽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방구석 어둠 속에 신호를 보냈다. 조명이 바뀌었다. 무대를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넓어지며 나를 포함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장은 나는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녀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며 말했다. 3주 전에 이미 팔렸으니까요. 민지가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뭐? 주인이 바뀌든 말든 쓰레기는 쓰레기지. 이곳 주인은 나는 입가에 면도날처럼 얇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손님들의 품행에 대해 아주 까다롭거든요. 특히 임대 계약서 제14조 비항에 대해서는요. 나는 앞치마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 와인 오프너가 아니라 검은색 봉투를 꺼냈다. 내가 VIP 초청장을 보낼 때 쓰던 것과 똑같은 검은 봉투였다. 이게 뭐야? 민지는 코웃음 쳤지만 봉투를 받아드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내가 말했다. 당신의 퇴거 통지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손님들 사이에서 혼란과 충격의 낮은 울림이 퍼져나갔다. 미쳤어? 민지가 침을 튀겼다. 그냥 멘탈 나간 웨이트리스 주제에 보안 요원, 이 미친 여자 끌어내. 그녀는 보안 요원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주방 문 근처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1번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민지가 비웃었다. 드디어 오네. 질질 끌고 나가. 보안 요원들은 나를 지나쳤다. 그들은 민지의 양옆에 멈춰 섰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보안 팀장이 민지는 완전히 무시한 채 내게 말했다. 이쪽이 소란을 피우는 당사자입니까? 민지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강 대표라니? 강 대표가 누군데? 난 CEO 딸이라고. 나는 보안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네, 김 팀장. 이 여자와 그 일행입니다. 나는 박 사장을 가리켰다. 계약 위반입니다. 직원 학대, 업무 방해, 기물 파손, 내보내세요. 나는 다시 민지를 향해 돌아섰다. 서서히 그녀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요구 거절, 엄격한 규정 준수, 그리고 묘하게 익숙했던 그 목소리. 내가 어제 이 건물을 샀어. 거짓말이었다. 몇 주 전이었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선 어제가 더 나았다. 그리고 난 누구에게든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 특히 술 버릇 나쁜 어린애한테는 더더욱. 강 전무. 박 사장이 목이 메어 일어섰다. 강 전무, 제발. 대화로 풀자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박 사장님. 내 목소리는 냉기 그 자체였다. 혁신 디스럽션을 원하셨잖아요. 업계를 뒤흔들고 싶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원하던 파괴적 혁신입니다. 민지가 검은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왁스 실링을 뜯느라 허둥댔다. 내 개인 인장인 곰 모양 큰 곰자리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크림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청구서잖아. 그녀가 더듬거렸다. 대관료 전액에 손해배상금, 계약 위반 위약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다랗게 젖어 있었다. 이게 5천만 원이라고? 맨 아랫줄을 읽어봐, 민지야. 내가 말했다. 그녀가 시선을 내렸다. 입술이 움직이며 읽었다. 행사 권한 즉시 종료. 게스트는 15분 이내에 퇴거해야 함. 이럴 순 없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반으로 찢었다. 여기 투자자들도 와 있고 기자들도 있다고. 아, 알아요. 나는 냅킨에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래서 메인 코스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 박 사장이 테이블을 돌아 나와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다. 강전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너무 과해. 우리 합의할 수 있잖아. 원하는 게 뭐야? 다시 복직시켜줄까? 고문료 챙겨줘? 나는 그를 진심 어린 연민의 눈으로 바라봤다. 박 사장님, 내가 침몰하는 배에 다시 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난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방 전체를 향해 말했다. 손님들은 포크를 입에 가져가다 멈춘 채 조용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식사 중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본 베뉴 경영진은 본 행사의 주최 측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는 종료됩니다. 안 돼. 민지가 소리쳤다. 다들 앉아요. 앉으라고.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하지만 나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주방에서 아주 훌륭한 디저트, 초콜릿 라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주최 측이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위약금을 지불했으므로 주최 측 일행을 제외한 모든 분께 바바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방 안에 불안한 웃음소리가 번졌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해했고 공짜 술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당신, 나는 민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 박 사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난 아무 데도 안 가. 민지가 식탁볼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경찰 부를 거야. 제발 좀 불러주세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사무실 금고에 건물 등기 권리증 있고 형광펜으로 칠한 제14조 비항 계약서 있고 당신이 직원인 나에게 와인을 쏟으며 폭행한 CCTV 영상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세팅할 때 최 지배인한테 인종차별적인 발언한 영상도 있네. 그건 블러핑이었다. 인종차별 발언은 안 했지만 여론재판에서 그 정도 비난이면 짐 싸서 나가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지가 숨을 헐떡였다. 거짓말. 아니지.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기자님 앞에서 한번 틀어볼까? 민지는 기자를 봤다. 이제 경멸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을 봤다. 사이버펑크 경성의 가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전 있는 젊은 CEO가 아니었다. 그저 은박지 드레스를 입고 사람 잘못 건드린 못돼 처먹은 여자애일 뿐이었다. 아빠.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훌쩍였다. 해결 좀 해봐. 박 사장은 나를 봤다. 망가진 갈라장을 봤다. 자기 딸을 봤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나는 패배감을 보았다. 그는 잘못된 말에 돈을 걸었다는 걸 알았다. 능력을 버리고 거칠애를 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칠애가 집을 태워 먹고 있었다. 가자, 민지야. 박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뭐? 저 여자가 경찰 부르기 전에 가자고. 박 사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내 파티는 이제 내 파티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 파티지. 나는 김 팀장에게 신호했다. 내보내. 뒷문으로. 로비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뒷문? 민지가 춤춤거렸다. 쓰레기장 옆 그 문 말이야? 딱 어울리잖아? 내가 웃었다. 직원 전용 출입구니까. 직원들을 쓰레기 취급했으니 쓰레기랑 같이 나가면 되겠네. 경성 연회장의 수치심의 길은 길었다. 거울이 늘어선 30m 길이의 연회장을 민지와 박 사장은 내 보안팀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야 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손님들을 째려보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갑자기 자기 구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사들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사회적 매장은 순식간이었다. 이 바닥에서 파산은 견딜 수 있다. 이혼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아랫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건 견딜 수 없다. 그들이 4번 테이블을 지날 때 오 상무가 그들을 지켜보는 게 보였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공짜 스카치 잔을 살짝 들어 건배를 청했다. 오 상무는 생존자다. 그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았고 지금은 허리케인급 강풍이 내 쪽으로 불고 있었다. 방 뒤쪽의 양쪽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방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는 듯했다. 긴장이 깨졌다. 나는 여전히 앞치마에서 와인을 뚝뚝 흘리며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최 지배인님, 내가 불렀다. 최 지배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다. 네, 대표님. 대걸레 가져와서 이거 좀 닦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디저트 내오라고 하고
밴드한테 테크노 재즈 말고 딴 것 좀 연주하라고 해요. 김광석이나. 아니, 그냥 클래식 재즈로 가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거의 거수경례를 하듯 답했다. 나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남은 저녁 즐겁게 보내십시오. 혁신은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연회장을 나와 주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직원들이 폭발했다. 셰프들이 국자로 조리대를 두들겼다. 식기세척기 담당들이 환호했다. 웨이터들이 박수를 쳤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받는 기립박수였다. 표정 보셨어요? 조리 보조가 소리쳤다. 완전 레몬 씹은 표정이던데요. 대표님 진짜 전설이십니다. 최고예요, 대표님. 최 지배인이 소리쳤다. 나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손이 약간 떨렸다. 얼룩진 앞치마를 풀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자.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다시 일합시다. 수플레 300개 나가야 해요. 진짜 서비스가 뭔지 보여줍시다. 나는 지배인실, 아니 내 사무실로 가서 앉았다. 뒷골목 CCTV 화면을 띄웠다. 흑백 화면 속에 박 사장과 민지가 쓰레기 수거함 옆에 서 있는 게 보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민지는 추위에 떨며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있었다. 박 사장은 벽돌벽에 기대어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나는 1분 동안 그들을 지켜봤다. 딱 1분만. 기쁨은 아니었다. 그건 장부의 숫자가 마침내 0으로 딱 떨어질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프런트 데스크에 연결했다. 네, 강 대표입니다. 견인차 부르세요. 리무진 한 대가 하역장을 막고 있네요. 치워버리세요. 하지만 그건 박 사장님 차 아닌가요? 더 이상은 아니죠. 내가 말했다. 사유진의 무단주차 차량입니다. 견인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안에서는 갈라가 계속되고 있었다. 벽을 타고 희미하게 Fly Me to the Moon이 들려왔다. 손님들은 행복했다. 직원들은 행복했다. 기생충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회장에서 쫓아낸 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봉쇄작전이었다. 일주일 후 후폭풍은 엄청났다. 경제지 헤드라인은 갈라의 악몽, CEO의 딸 미스터리한 건물주에게 쫓겨나다였다. 박 사장 회사의 주가는 이틀 만에 14% 폭락했다. 그들의 비전은 의심받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맞춤 정장을 입고 리모델링한 경성 연회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큰곰자리 홀딩스를 공식적으로 호스피탈리티 경영그룹으로 등록했다. 인플루언서를 쫓아낸 여자와 일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의 전화로 내 휴대폰은 불이 났다. 그때 이메일이 왔다. 민지는 아니었다. 그녀는 SNS에서 잠수를 탔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들 회사의 말단 비서가 그랜드뷰 테라스의 행사 담당자 앞으로 보낸 메일이었다. 그랜드뷰 테라스는 다가오는 긴급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와 위상을 갖춘 서울 시내 유일한 다른 장소였다. 그들은 피해 수습을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크고 인상적인 장소가 필요했다. 메일은 정중하고 절박했으며 즉시 예약을 요청하고 있었다. 예산은 유동적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의자를 돌려 벽에 걸린 서울 지도를 바라봤다. 지난 4개월 동안 지분을 확보한 부동산들에 핀을 꽂아 두었다. 경성 연회장이 하나, 그랜드뷰 테라스가 또 하나였다. 그랜드뷰를 통째로 산 건 아니었다. 너무 비쌌으니까. 하지만 예약관리 운영회사의 지배 지분을 사들였다. 캘린더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침묵의 파트너인 나에게 있었다. 김대리, 내가 새로 뽑은 똑똑한 비서를 불렀다. 이 문의에 답장해. 그녀가 화면을 봤다. 대표님 전 회사에서 온 건데요. 예약 찼다고 할까요? 아니, 나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자리 있다고 해. 김대리가 의아해했다. 받아주신다고요? 자리 있다고 해. 내가 반복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공적인 사건들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위험성 평가에 따라 대관료가 조정되었다고 전해. 얼마나 조정할까요? 기본 요금의 3배. 내가 말했다. 플러스 환불 불가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예상되는 파손 비용 5천만 원 선결제 조항 추가하고. 아, 하나 더. 네. 우리 베뉴는 브랜드 가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행사, 연사, 스피커와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요구한다고 해. 김 대리가 씩 웃었다. 상어 같은 미소였다. 잘 배우고 있군. 지금 보냅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수락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주주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급 장소를 확보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절박했을 테니까. 나는 전략적 파트너십 이사 KJ1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아직 내 손길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몰랐다. 경성 연 회장은 그저 재수없는 일회성 재앙이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쳐놓은 거미줄은 몰랐을 거다. 막대한 눈먼 돈이 입금되자마자 나는 그 돈을 인수자금으로 돌려 그들의 리넨 공급업체 지분 5%를 샀다. 그리고 세탁비를 20% 인상하는 새 계약을 협상했다. 능지처참이었다. 그들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나와 부딪혔다. 케이터링 업체를 예약하려 하면 나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인력 파견 업체를 쓰려 하면 내가 이미 베스트 인력들을 다 채용해버린 상태였다. 민지는 사무실에서 매일 발작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 사장은 회사를 매각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지만 민지가 붙어있는 한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호스피탈리티의 미로에 갇혔고 내가 바로 그 미로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였다. 한 달 후 경성 연 회장은 빛나고 있었다. 네온젤이나 사이버펑크 헛소리 따위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밀랍 양초가 복원된 오크 패널 위로 따뜻한 황금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내 파티 큰곰자리 런칭 파티를 주최하고 있었다. 인플루언서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게스트 리스트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큐레이션 되었다. 서울 최고의 총괄 셰프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사장들, 하우스키핑 노조 위원장들, 나를 지원해준 투자자들, 그리고 당연히 내 직원들이 있었다. 최 지배인은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준 정장을 입고 아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주방팀도 평소 자신들이 만들던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이건 자아, 에고가 아니라 업계를 위한 축하 파티였다. 나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벨벳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섰다. 방 안을 둘러봤다. 호스피탈리티는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노예살이가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쌍방향입니다. 존엄성을 부정하면서 서비스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박수는 따뜻하고 진심 어렸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재즈밴드가 연주를 시작하자 나는 방을 돌아다니며 악수하고 감사를 표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내 전 회사의 CFO 오상무였다. 그는 3일 전에 사표를 냈다. 강 대표. 그가 피곤하지만 후련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내가 말했다. 실업자의 삶은 즐길만 하신가요? 그가 웃었다. 해고당하는 것보단 낫죠. 박 사장은 물러난답니다. 이 사회가 다음 주에 민지를 축출하는 투표를 할 거고요. 회사는 네오스테이에 조각내서 팔릴 겁니다. 알아요. 내가 마티니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가 케이터링 사업부를 인수할 거거든요. 오상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셨군요, 강 대표. 진짜 게임을 제대로 하셨어.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상무님. 내가 말했다. 그저 규칙을 집행했을 뿐이죠. 나는 거리 쪽으로 난 창문으로 걸어갔다. 비가 눈으로 바뀌어 커다란 눈송이가 유리에 부딪히며 떨어지고 있었다. 밖에는 인도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민지였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커다란 통유리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추워 보였다. 작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난 세상의 온기, 웃음, 황금빛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노려보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거리에서 가족이 저녁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배고픈 아이처럼 쳐다볼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지만 테이블에는 자리가 없었다. 나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패배자 루즐 사인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 건 내 격에 맞지 않았다. 그건 그녀나 할 짓이었다. 나는 그저 손을 뻗어 벨벳 커튼을 쳤다. 블록 하나하나 나는 그녀의 시야를 지워버렸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유리에 비친 유령 같은 그녀의 모습이었고 곧 두꺼운 천이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다. 나는 내 파티, 내 사람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최 지배인님, 내가 부드럽게 불렀다. 6번 테이블에 샴페인 좀 부탁해요. 잔은 깨끗한 걸로요. 티끌 하나 없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윙크했다. 좋아요.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린 지켜야 할 수준이 있으니까요. 나는 따뜻한 온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추위는 바깥에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남겨두었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다. 다들 몸조심하시길. 세상은 충분히 예측 불가능하니까. 텍스트 파일 끝.